네, 이번에는 그 인과성 평가 방법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과성 평가, 부작용을 평가한다. 우리 어떤 약사님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부작용을 평가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작용을 환자가 와서, 저는 그 이 약 먹고 어지러워요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 약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전날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러면 어지러울 수가 있죠. 또는 그분이 그 전날에 어떤 다른 뭐 생선이나 알러지가 있는 알러지가 있는 약,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 다음날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어지럽다고 해서, 또는 그 약물이 어지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환자는 그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 환자는 이 약물에 그 부작용이 해당 부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고혈압 약을 먹고 이 사람이 어지럽다고 호소했을 경우에 정말로 이 사람은 이 고혈압 약을 먹으면 어지러움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인과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인과성 평가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그 부작용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인과성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작용, 우리가 보통 부작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약사법에도 되어 있죠. 보통은 사이드 이펙트를 얘기합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 그 약이 그 환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든 부정적인 역할을 주든 상관없이 목적을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라고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는 그 어드버스 이벤트, 이상 사례, 의도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이상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약물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약물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ADR, 약물 이상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인과성을 평가한다 하는 것은 이 ADR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보면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과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인과성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성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되고 있고, 표준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과성 평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사람마다 다르죠. 특별한 검사가 없는 경우도 있죠. 또 명확하게 확실하다, 아니면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표준화된 이제 인과성 평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과성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글자들을 따서 보통 TREND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트렌드라고 기억하시기 좋게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는 뭐냐면 이 temporal relationship, 그래서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약물이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어떤 환자분들이 약국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이 약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왔어요라고 얘기하다 보면 약을 먹기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약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약물은 부작용이 생기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약을 먹어야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고 다음 날 와가지고 나는 그 부작용이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건 인과관계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리챌린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다시 약물을 투입했을 경우에 똑같은 부작용이 생기냐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부작용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정말 이 부작용이 맞는지 일단 약을 끊어서 없어지면은 며칠 있다 다시 약을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똑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약물 때문이구나 하고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부작용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혹시 이전에도 이 약을 드시고 이런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겼고
또 괜찮다가 다음에 또 그 약을 먹었는데 또 부작용이 생겼다. 그것은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서 핵심 요소라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확실함이냐 아니면 확실하지 못하고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리챌린지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익스클루전,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익스클루전은 뭐냐면 이 약물 이외에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약을 먹고 어지럽다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약만 먹고 다른 원인이 없느냐. 전날 술을 안 먹었는지 또는 이 사람이 빈혈은 없는지 어떤 질병은 없는지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는 질병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들이 이 익스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 외에 다른 질병이나 다른 생활 환경이나 다른 음식이나 이런 다른 요인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 익스클루전입니다. 그 다음에 노벌티. 노벌티는 뭐냐면 이 약물이 이상 사례를 잘 일으키는 걸로 보고되어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약물을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 보고 사례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이 약물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잘 나요 라고 10% 이상의 환자에게서 두드러기가 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약물을 먹고 와서 저 두드러기가 났어요 하면 그게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노벨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챌린지. 디챌린지 이건 뭐냐면 약을 끊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임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나느냐 하는 거죠. 그 약을 끊었더니 그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증상이 감소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END 이 어떻게 보면 핵심 5가지 요소를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알고리즘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그 유명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WHO UMC 알고리즘이에요. 이 WHO UMC 인과성 평가 카테고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확실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시면은 다른 의약품이나 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 익스클루전이죠. 그 다음에 그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성립. 이 T죠. 템포랄. 의약품 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이 나옴. D 챌린지. 또한 약물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적인 사례가 되어 있느냐. 네, 이것은 이제 그 임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례가 있느냐죠. 그래서 이거는 노벨티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의 재투여 시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느냐. 재투여 정보까지 있을 때가 확실하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 중에서 재투여 정보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확실한 probable 또는 likely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례 외에 다른 사례로도 다른 질환이나 다른 의약품이나 다른 어떤 생활 환경으로도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그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느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possible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WHO UMC 카테고리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 번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빨리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한국형 알고리즘이 있고 또는 그 나라노 알고리즘이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점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평가하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각각의 질문에 그 점수를 체크해서 몇 점 이상이면은 확실함, 몇 점 이상이면은 이제 상당히 확실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겼더니 12점 이상이면은 확실함. 그 다음에 6에서 11점은 가능성 높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노 알고리즘도 보시면은 뭐 1에서 4점은 의심된다. 또는 뭐 9점 이상이면은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질환인 경우에는 이제 뭐 시옴스나 시옴스 루캄 스코어가 있죠. 이건 간질환에 좀 특화된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심각도를 평가하는 경우, 시리어스니스, 심각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대 유해 사례, 중대 이상 사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15일 안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요소 있죠? 5가지. 네, 그 5가지 요소에서 저희가 이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보고해 주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다 채우시면은 그 선생님들이 인과성 평가를 할 때에 필수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는데 보고를 하실 때 보면 여기에 보면은 환자의 특이사항, 알러지나 과거 질환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하는데 이것을 안 적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과성 평가를 할 때 이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해당 사항 없음도 안 적으시고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확실하다고 평가를 하거나 상당히 확실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냥 가능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요인이 없다라고 여기다 적어주시면 그러면 확실하다, 상당히 확실하다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뭐 그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이것을 그냥 가능함 정도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적어주시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상사례 경과인데요. 약을 끊었을 때 어떤 사례가 나타나는지 또는 재투여 시에 이상 사례가 있는지 과거에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런 내용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과성 평가를 해서 보여드리죠. 그러면 보고 내역 보기에서 우리 약사님들이 인과성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 센터에서 평가한 내역을 볼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평가하고 싶을 때는 이 평가하기를 누르시면 본인이 직접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인과성 평가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인과성 평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펜터민을 복용한 후에 두통이 발생했다. 이렇게 부작용 보고가 들어왔어요. 환자가 나이는 32세 여자이면서 이상 사례는 두통. 발현 시점은 복용 후 1시간. 약물 투여 조치는 투여 중지 후에 회복이 되었고 재투여 시에도 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또 병용 약물이나 비약물적 다른 요인은 없다. 자, 보십시오. 복용 후 1시간. 시간적인 요인이 들어왔죠. 투여 중지 후 회복이 되었다. 재투여 시에 발현되었다. 디챌린지, 리챌린지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른 요인은 없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가 확실하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시간적인 관계성 있죠. yes. 그 다음에 개연성 yes. 다른 약물이나 기저질에 의하지 않은 yes. 또 타당한 반응이 있음 yes. 투여 중지 시. 그 다음에 재투여 시에도 발현된 yes. 이 5가지가 다 yes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certain, 확실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는 WHO UMC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한국형 알고리즘의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그래서 점수를 쭉 채점을 해봤더니 이거는 15점이 나와요. 15점이면은 12점 이상이 확실함이니까 15점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노 알고리즘으로도 저희가 평가를 해봤어요. 평가를 해봤더니 점수가 9점이 나왔어요. 자, 나라노 알고리즘에서는 9점 이상이 확실함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UMC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나 한국형으로 평가를 할 때나 나라노 알고리즘 3가지를 다 평가해 봤을 때도 확실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HO UMC 직관적으로 하면 평가를 했을 때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국형이나 나라노 알고리즘 다른 알고리즘으로도 점수형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확실한 평가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약간 틀리기도 해요. 여기서는 확실함인데 여기는 상당히 확실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복용 후에 기립성 저혈압이다. 이 사람 75세 남자이고 투약 1일 후에 나타났고요. 과거 병력은 없고 중지 후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재투여 시에 또는 옛날에도 그랬다 하고 하는 재투여 시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엑스포 포르테에 대해서는 쭉 다 나머지 4가지는 예스가 되는데 제투여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확실함으로 했고요. 그런데 한국형 알고리즘으로 해봤더니 점수가 10점이죠. 10점이면은 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6에서 11점이 가능성 높은 프라버블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확실한 프라버블로 평가가 되고요. 나라노 알고리즘으로 했을 때도 점수가 7점이 나오죠. 7점은 가능성 높은 프라버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도 3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다 똑같이 나온 건이에요. 그래서 확실함이나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약물 예방 카드에 메모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병원 가실 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국 이름도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이 환자는 이 약물은 피해야 되겠다 하고 처방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약국 이름을 보시고 이 약국은 환자 관리를 참 잘해주는 약국이구나 하고 그 환자분에게 어떻게 보면 그 약국을 잘 이용하시라고 또 어떻게 보면 약국 홍보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평가 사례를 제가 샘플로 넣어드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트라우마들에 의한 피부 발진 가려움인데요. 이것은 이런 ADR 발생 사례가 있고 평가를 했더니 상당히 확실함으로 나왔다. 요거 이제 병원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빈크리스틴에 의한 변비,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사례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본인이 직접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프로프라노롤에 의한 이제 호흡곤란, 이것도 사례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약국으로 이거는 부작용 보고가 들어온 사례라서 저희가 넣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그 지역의료안전센터에 다빈도로 많이 보고가 들어오는 것들 몇 가지 약물을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조하시라고 별첨으로 넣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한약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그 PT, 이 터미널로지, 이거는 이제 용어인데 프리퍼드 터미널로지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코드를 정리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은 게 졸림, 그 다음에 소화불량, 어지러움, 설사, 오심, 불면, 변비, 구강건조, 가려움, 구토, 이런 순이었어요. 이것이 어린애들은 보면 설사가 좀 많아요. 어린애들 항생제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 감기 잘 걸리죠. 그래서 설사가 많고, 어르신들은 어지러움이나 졸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빈도 이상 사례니까 실제로 보세요. 졸림이나 어지러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환자에게 미리 얘기를 안 해주면 이분이 가시다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죠. 실제로 약국에서 부작용 보고되는 것 중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복약지들 하실 때에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계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약물 보시면 메폴민이라든지 항생제 또는 PPI에 의한 설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노스판 패치가 생각보다 구토를 좀 잘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노스판 패치는 이게 이제 진통제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마약성 진통제가 효과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어르신이 노스판 패치를 등에 붙이고 한여름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왜 쓰러졌냐? 이 노스판 패치는 그 부위가 열이 가해지고 뜨거워지면은 흡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등에 붙이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등에 햇볕을 많이 받아서 이분은 그 약물이 몸으로 많이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쓰러졌고요. 또 어떤 분들은 등에다 붙이고 매트 위에서 주무신 거예요. 따뜻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또 환각 증상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노스판 패치는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특히 사용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사실 어지러운 거는 혈압약이 많죠. 혈압이 정상보다 뚝 떨어지면, 갑자기 떨어지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 혈압약이 어지러워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또는 트라마돌, 배뇨장애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이 뒤에 있는 프라스타그란딘, 아고니스트 이런 것들이 다 어지러움에 영향을 주니까 실로스타졸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시켜야 되죠. 요즘에는 특히 혈압약,
트라마돌 또는 그 혈액응고제제 같은 혈액응고제나 뭐 이런 계통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면입니다. 불면. 그 불면을 유발하는 약물들. 네, 도네페질, 기관지확장제, 스테로이드, 뭐 엔세이드 이런 것들이 불면을 주로 많이 유발한다고들 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물의 그 약면성인데요. 어떤 경우는 이게 불면을 유발하는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약품 부작용에 있어서 불면을 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불면만 있고 졸림은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약물은 불면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한테는 졸림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와서 저는 이 약을 먹고 졸리던데요 한다고 해서 그건 안 졸려라고 할 게 아니고 한번 자세히 평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떨림이나 진전을 일으키는 약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레보설피드라든지 이제 그 기관지 확장제, 바스티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구갈 및 졸음을 유발하는 거, 항콜린제 또는 뭐 항무스칼린성 배뇨장애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죠. 항히스타민제 뭐 감기약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기약 지어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졸리는 경우에 꼭 말씀을 해주신 게 중요합니다. 기침이 그 AC 이니비터에서만 기침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AC가 아닌 다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틴이라든지 베타블로커에도 그 기침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AC 이니비터가 기침을 많이 유발하긴 하지만 다른 스타틴이나 베타블로커에도 약물 때문에 기침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약물을 드시고 기침 계속 하시는 분들은 감기가 아닌데도 기침을 계속 하시는 것 같다 하면은 이게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고 관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타로 해서 네, 항당뇨병 제제, DPP4 제제 이런 몇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흥미로운 이상 사례 이건 뭐냐면 의약품 부작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 에러도 저희가 이제 부작용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상 사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투약 오류라든지 약물 간 상호작용의 문제라든지 뭐 그 투약 전에 차단된 투약 전에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예방한 거 있죠. 약을 잘못 조제했는데 환자한테 주려고 갔더니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조제한 거 이런 것들도 보고를 해주시고 의사가 처방이 잘못 나와서 우리가 수정해 준 거 그런 것들도 다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 오류, 약사의 어떤 조제 오류 환자에게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디자인, 의약품의 디자인이 문제가 있어서 디자인이 똑같은데 글자만 조금 달라서 내가 실수로 4mm짜리를 줘야 되는데 뭐 8mm짜리를 들고 나와서 줄 뻔했다 하는 것도 실제로 환자한테 주진 않았지만 이게 디자인이 너무 유사해서 내가 사고 날 뻔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제약회사에 전달해서 그 의약품의 디자인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예방했던 것도 다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만 보고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알려진 부작용들도 보고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빈도가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경우에 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작용 보고하는 연습도 하고 또 저희는 어느 정도 빈도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다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 환자분들한테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라고 했더니 그 환자분한테 직접 물어보는데 혹시 부작용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는 순수하게 물어봤는데 환자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환자들 중에서는 약은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어요? 아니 의사가 왜 나한테 부작용이 있는 약을 처방했지 하면서 약사 얘기는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사한테 쫓아가서 의사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요령 있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혹시 약 드시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이렇게 부작용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약 드시면서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 약이라는 게 모든 약이 뭐 약 드시면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뭐 입이 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들은 부작용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혹시 뭐 이상 반응 같은 건 없었냐고 말하는 게 더 좀 이렇게 그 부드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레르기 체질 이 약은 나하고 안 맞아. 어떤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환자들과 대화가 되고 확실히 그게 약물 부작용이라고 저희가 인정이 될 때는 그 환자분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는 약물 부작용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갈 때도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환자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또는 안전원에서 중점 모니터링, 집중 모니터링 약물이라 그래서 몇 가지 의약품을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18년 4월에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21개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들은 선생님들이 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으니까 꼭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별첨 2로 되어 있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매뉴얼인데요. 이 매뉴얼은 저희가 참고로 선생님들이 보고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드렸고 IT 3000 사용자든지 팜IT 3000, 그다음 유팜 사용자, 온팜 사용자, 윈팜 사용자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가 들어 있고요. 또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아닌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고하면 되는지를 뒤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보고를 하시면 되고 혹시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다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이상사례 보고 부작용 보고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이트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상사례 보고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사례 보고 사이트는 보고하기가 되게 복잡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 대한약사의 이상사례 보고 사이트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보고를 하실 수 있어요. 또 거기 가서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가셔서 보고하시면서 저희 센터를 이렇게 지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자료 참고하시고 식약처에도 관련 홈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부작용 보고가 도대체 몇 건이나 발생을 할까? 이 약물은 어떤 부작용이 몇 건이 발생할까? 궁금하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공지해드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가 몇 건이나 보고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일까? 여기 들어가서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WHO 차원에서는 부작용 보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WHO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PGXS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WHO에서의 어떤 부작용 보고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뭔가 좀 더 알고 싶으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저희 지역의약부안전센터 전화나 이메일로 선생님들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작용 보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부작용 보고하는 건 몇 개 안 될 것 같지만 저희가 매달 부작용 보고가 2,000건에서 2,500건씩 대한약사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0건 내지 2,500건이 수집이 되고 있는데 연간 한 25,000건 가까이 되겠죠. 이 데이터가 모이면 안전원에서 모이면 훨씬 더 큰 데이터가 되고 그것이 WHO로 모이면 훨씬 더 큰 데이터가 되어서 우리 국민이나 세계 우리 모든 사람들 인류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약사들이 정말로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내가 전문가로서 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건 정도 부작용 보고하는 것이 모아지면 큰 힘을 발휘하니까 우리 약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상담하시다가 혹시 이상 사례 부작용 호소하는 게 있으면 상담만 해주고 끝나지 마시고 꼭 저희 센터로 부작용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약사님들이 이 부작용 보고를 통해서 사회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또한 우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약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